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참으로 서늘하고도 명징한 문장이죠. 행복은 균형 잡힌 상태입니다. 건강, 사랑, 경제력, 모든 요소가 과부족 없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겉보기에 행복한 집들은 다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불행은 다릅니다. 그 수많은 요소 중 단 하나만 어긋나도 불행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어긋난 틈새로 인간의 비극은 싹을 틔웁니다. 오늘 우리는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간 뜨거운 열정과 그 대가로 치러야 했던 차가운 파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19세기 러시아, 이성과 감정, 의무와 자유 사이에서 길을 잃었던 여인 안나 까레리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에는 안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나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으며 흔들리는 삶 속에서 단단한 뿌리를 내리려 했던 남자 콘스탄틴 레빈도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안나를 통해 욕망의 끝을 보여주고 레빈을 통해 삶의 지속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모스크바의 한 가정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불행의 징조가 드리운 그곳으로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안나의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그녀의 오빠 스티바 오블론스키의 집입니다. 바람둥이 오빠가 가정교사와 바람을 피우다 아내에게 들켰고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안나는 이 위태로운 가정을 화해시키기 위해 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 향하는 기차에 오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다른 사람의 가정을 지키러 가는 길에서 자신의 가정을 파괴할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모스크바 기차역. 겨울 아침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옵니다. 증기기관차의 하얀 김이 시야를 가리고 쇠바퀴가 긁히는 날카로운 소음이 귀를 때립니다. 안나는 기차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청년 장교와 마주칩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세이 브론스키. 부유하고 잘생겼으며 야망 넘치는 귀족 청년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얽히는 그 짧은 찰나, 톨스토이는 안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녀는 지나가면서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반짝이는 회색 눈동자, 그리고 붉은 입술에 감돈 미소. 그것은 마치 그녀의 내면에 갇혀있던 어떤 생명력이 흘러넘쳐서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빛으로, 미소로 터져나오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 빛을 애써 끄려고 했지만 그 빛은 그녀의 의지를 비웃듯 더욱 반짝거렸다. 브론스키는 그 생명력에 압도당합니다. 안나는 고위 관료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어머니라는 사회적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브론스키는 그 가면 뒤에 숨겨진 뜨거운 여자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역에서 끔찍한 사고가 터집니다. 술에 취한 철도 경비원이 기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 피냄새, 그리고 훼손된 시신. 안나는 공포에 질려 묻습니다. 죽었나요? 그리고 브론스키는 무심하게 대답하죠. 네, 즉사했습니다. 안나는 입술을 떨며 중얼거립니다. 불길한 징조예요. 사랑의 시작과 죽음의 이미지가 한순간에 겹쳐지는 장면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소설에서 기차를 문명의 상징이자 동시에 파괴적인 힘으로 그립니다. 안나의 사랑은 기차역에서 시작되어 결국 기차역에서 끝을 맺게 될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브론스키는 안나에게 잘 보이기 위해 충동적인 행동을 합니다. 죽은 경비원의 가족에게 거액의 위로금을 기부한 것이죠. 안나는 그 행동이 자신을 의식한 것임을 바로 알아챕니다. 한 사람의 죽음조차 안나와 브론스키 사이에서는 로맨틱한 유혹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장소는 바뀝니다. 모스크바의 화려한 무도회장입니다.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비단 드레스가 스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곳에는 키티라는 순수한 아가씨가 있습니다. 그녀는 브론스키를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그가 자신에게 청혼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죠. 키티는 브론스키의 눈에 들기 위해 연보라색 드레스를 입고 가장 예쁜 모습으로 그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안나가 등장하는 순간 모든 것은 변합니다. 안나는 아주 심플한 가슴이 깊게 파인 검은색 벨벳 드레스를 입고 나타납니다. 장신구라고는 목에 건 진주 목걸이와 머리에 꽂은 펜지꽃 뿐입니다. 키티는 안나를 보며 깨닫습니다. 자신이 입은 연보라색 드레스는 그저 풋내기 소녀의 옷일 뿐이라는 것을요. 안나의 검은 드레스는 그녀의 하얀 어깨와 생기 넘치는 얼굴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액자에 불과했습니다. 안나는 그 자체로 빛나고 있었죠. 음악이 시작되고 마주르카 춤이 이어집니다. 키티는 구석에서 지켜봅니다. 브론스키가 안나의 허리를 감싸 안고 춤추는 모습을요.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서로를 탐하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승리에 도취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파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파괴의 쾌감에 전율하고 있었다. 키티의 절망적인 눈빛을 보았지만 안나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 안에 악마가 고개를 든 것이다. 이 무도회는 안나에게 금기를 넘는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매력적인 여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남편 카레닌과의 건조한 삶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가슴 뛰는 흥분을 확인했습니다. 반면 키티에게 이 무도회는 잔혹한 성인식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랑에 배신당하고 자신의 존재가 철저히 무시당하는 고통. 키티의 세계가 무너지는 동안 안나의 위험한 세계는 비로소 건축되고 있었습니다. 무도회가 끝난 후 안나는 도망치듯 모스크바를 떠납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감정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페테르부르크행 기차에 오릅니다. 밖에는 맹렬한 눈보라가 휘몰아칩니다. 기차는 덜컹거리고 창밖은 온통 하얀 눈뿐입니다. 안나는 생각에 잠깁니다. 이제 돌아가면 다시 일상이 시작되겠지? 지루하지만 안전한 나의 집, 나의 아들 세료자, 그리고 고지식한 남편. 기차가 중간역에 정차합니다. 안나는 바람을 쐬러 잠시 플랫폼으로 나갑니다. 눈보라가 그녀의 얼굴을 때립니다. 거센 바람이 그녀의 옷자락을 휘감습니다. 그런데 그 눈보라 속에 누군가가 서 있습니다. 바로 브론스키입니다. 안나는 깜짝 놀라 묻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있죠? 브론스키는 그녀에게 다가와 거친 바람 속에서 또렷하게 말합니다. 이 대사는 안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결정적인 한마디입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당신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저도 갑니다. 저는 당신 곁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내 운명입니다. 이 장면에서 눈보라는 단순한 날씨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성이 마비되고 오직 감정만이 맹렬하게 날뛰는 열정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집안의 따뜻한 난로가 아니라 밖에서 모든 것을 얼려버리거나 휩쓸어버리는 거친 자연의 힘이죠. 안나는 이 고백을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은 이미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카레닌이 주는 안정감은 죽은 평화였지만 눈보라 속에 서 있는 브론스키는 위험한 생명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나는 본능적으로 생명력을 택합니다. 비록 그것이 파멸로 이어진다 해도 말입니다. 기차는 다시 출발하고 안나는 페테르부르크역에 도착합니다. 마중 나온 남편 카레닌을 본 순간 안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머, 저 사람 귀가 왜 저렇게 생겼지? 왜 저렇게 흉하게 튀어나온 거야? 사랑이 식으면 상대방의 단점이 돋보기처럼 확대되어 보이는 법입니다. 안나는 이제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넘어 그를 혐오하게 될 준비를 마친 것이죠. 돌이킬 수 없는 기차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안나와 브론스키는 페테르부르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선을 넘습니다. 이제 안나는 더 이상 고위 관료의 정숙한 아내가 아닙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해야 했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밀회를 즐겨야 했습니다. 안나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환희에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 환희는 늘 불안이라는 그림자를 달고 다녔습니다. 이 위태로운 관계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명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장교 경마대회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장면을 통해 브론스키라는 남자가 사랑을 다루는 방식을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브론스키는 푸르푸르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안마를 타고 출전합니다. 털은 윤기가 흐르고 성격은 예민하며 주인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말입니다. 브론스키는 이 말을 끔찍이 아끼고 사랑합니다. 마치 안나를 사랑하듯이 말이죠. 출발 신호가 울립니다. 말발굽 소리가 지축을 흔듭니다. 브론스키와 푸르푸르는 장애물을 하나씩 뛰어넘으며 선두를 달립니다. 관중석은 환호합니다. 브론스키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마지막 장애물, 물웅덩이만 넘으면 우승입니다. 푸르푸르는 가볍게 날아올랐습니다. 브론스키도 함께 몸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착지 않은 그 짧은 순간, 브론스키가 실수로 안장에 너무 거칠게 주저앉고 맙니다. 아주 미세한, 그러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들립니다. 푸르푸르는 다시 일어나려다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집니다. 등뼈가 부러진 것입니다. 브론스키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지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말의 고삐를 잡아당기며 소리칩니다. 일어나, 제발 일어나. 하지만 푸르푸르는 고통스러운 눈으로 주인을 쳐다볼 뿐 일어날 수 없습니다. 브론스키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자신의 부주의와 욕심으로 파괴해 버렸다는 것을요. 결국 푸르푸르는 그 자리에서 안락사를 당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스포츠 사고를 묘사한 게 아닙니다. 푸르푸르는 곧 안나 까레리나입니다. 브론스키는 안나를 열렬히 사랑하지만 자신의 서툰 열정과 이기심으로 그녀의 등뼈, 즉 그녀의 사회적 생명과 영혼을 부러뜨리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그 사랑은 대상을 파멸시키는 폭력이 될 수도 있다는 톨스토이의 서늘한 경고인 것이죠. 더 큰 문제는 관중석에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순간 안나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옆에 남편 카레닌이 앉아 있었지만 그녀는 주변의 시선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오직 브론스키가 죽었을까봐 그 공포에 질려 울부짖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저것 봐, 카레닌 부인이 미쳤나봐. 남편 카레닌은 모욕감을 느낍니다. 아내 걱정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체면이 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차갑게 말합니다. 안나, 앉아요. 사람들이 봅니다. 경마 경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마차 안. 좁고 밀폐된 공간에 부부가 마주 앉습니다. 카레니는 분노를 억누르며 마치 법조문을 읽듯 건조하게 아내를 비난합니다. 당신의 행동은 부적절했소. 내 명예를 더럽히지 마시오. 안나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더 이상 거짓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위선적인 남편, 기계 같은 남자에게 진실을 쏟아붓고 싶었습니다. 안나는 고개를 들고
카레닌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네, 맞아요. 그를 사랑해요. 저는 그 사람의 정부예요. 당신은 혐오스러워요. 당신 따위는 무섭지 않아요. 저를 마음대로 하세요. 이 고백은 해방일까요? 아니면 자멸일까요? 안나는 윗선을 벗어던지고 솔직함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19세기 러시아 사회에서 여자가 불륜을 인정한다는 것은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이제 안나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오직 브론스키, 자신의 인생을 걸고 선택한 그 사랑만이 유일한 도피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등뼈가 부러진 말처럼 그녀의 운명도 이미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숨막히는 도시의 살롱과 비극적인 경마장을 떠나봅니다. 기차를 타고 아주 멀리 드넓은 러시아의 시골 영지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콘스탄틴 레빈이라는 청년을 만나야 합니다. 레빈은 앞서 등장한 안나의 오빠 스티바의 가장 절친한 중마고우입니다. 하지만 친구인 스티바가 도시의 향락을 즐기는 남봉꾼이라면 레빈은 시골 영지에 틀어박혀 직접 농사를 짓고 경영하는 우직하고 진지한 시골 귀족입니다. 그는 사교계의 가식적인 대화를 끔찍이 싫어합니다. 사실 레빈은 뚝딱거리고 눈치도 없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괴짜 취급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속마음만큼은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순수한 진국 같은 남자입니다. 사실 레빈은 얼마 전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짝사랑하던 키티라는 아가씨에게 용기를 내 청혼했지만 단칼에 거절당했습니다. 키티가 바로 안나의 연인인 브론스키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브론스키에게 사랑하는 여인을 뺏기고 자존심이 무너진 레빈. 그는 도망치듯 자신의 시골집으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도시의 사랑은 가짜다. 사교계의 웃음도 다 가짜다. 도대체 진짜 삶은 어디에 있는가? 그는 펜 대신 낫을 들기로 결심합니다. 머릿속의 괴로움을 잊기 위해 몸을 움직이는 노동 속으로 들어가기로 한 것이죠. 여기서 소설의 백미이자 톨스토이 철학의 정수인 풀베기 장면이 나옵니다. 여름날 레비는 농부들과 함께 낫을 들고 들판으로 나갑니다. 귀족인 그가 직접 노동을 하는 것은 당시로선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땀을 뻘뻘 흘리고 팔이 아파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낫질은 리듬을 타기 시작합니다. 낫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 순간들은 행복했다. 낫이 스스로 풀을 베는 것 같았고 레비는 그저 그 움직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다. 생각은 사라지고 오직 행위만이 존재했다. 무아지경의 상태. 톨스토이는 이를 통해 노동의 신성함과 육체적 몰입이 주는 치유를 이야기합니다. 안나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파괴하고 자신을 갉아먹는 소비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레비는 땅을 일구고 땀을 흘리며 무언가를 길러내는 생산적인 삶을 보여줍니다. 풀베기를 통해 레비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머릿속으로 복잡하게 고민하던 삶의 의미가 사실은 아주 단순한 곳에 있다는 것을요. 그것은 자연의 순리에 맞춰 정직하게 땀 흘리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레비는 다시 키티에게 청혼할 용기를 얻습니다. 키티 역시 화려했던 브론스키와의 허상 같은 사랑이 깨진 후 성숙해져 있었죠.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결혼에 꼴이 납니다. 안나와 브론스키의 사랑이 불꽃이라면 레빈과 키티의 사랑은 난로입니다. 불꽃은 화려하지만 언젠간 꺼지고 재만을 남깁니다. 하지만 난로는 은근하게 타오르며 집안 전체를 따뜻하게 데우고 가족들을 지켜줍니다. 이제 이야기는 후반부를 향해 달려갑니다. 브론스키와 이탈리아 여행을 마치고 러시아로 돌아온 안나. 그녀는 브론스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옛집으로 향합니다. 오늘은 아들 세류자의 생일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안주인이었던 그녀는 이제 하인들에게 돈을 쥐어주며 몰래 들어가야 하는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새벽 모두가 잠든 시간. 안나는 마치 도둑처럼 살금살금 계단을 올라 아이의 방문을 엽니다. 익숙한 냄새. 아이의 살냄새와 포근한 이불 냄새가 훅 끼쳐옵니다. 침대 위에는 8살이 된 세류자가 곤히 잠들어 있습니다. 안나는 숨이 턱 막힙니다. 자신이 버리고 떠난 아이, 자신의 행복과 맞바꾼 아이입니다. 안나는 아이의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낍니다. 그 뜨거운 눈물이 아이의 손등에 떨어지자 세류자는 부스스 눈을 뜹니다. 잠이 덜 깬 아이는 꿈인 줄 알고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엄마를 알아보곤 소리칩니다. 엄마가 올 줄 알았어요. 아이는 엄마의 목을 와락 끌어안습니다. 안나도 아이를 부서져라 안습니다. 세류자, 나의 사랑하는 천사. 나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언젠가는 너도 알게 될 거야.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세류자는 엄마가 왜 떠났는지, 왜 아빠와 따로 사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신합니다. 아빠는 엄마가 죽었다고 나쁜 사람이라고 했지만 엄마는 세상 누구보다 아름답고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요. 아빠가 뭘 하든 상관없어요. 전 엄마가 제일 좋아요. 이 순수한 고백은 안나의 가슴을 찢어 놓습니다. 그녀는 깨닫습니다. 브론스키와의 사랑이 아무리 뜨겁다 해도 아들의 체온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을요.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뼈저리게 실감합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찰나입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남편 카레닌이 들어오는 소리입니다. 안나는 공포에 질립니다. 아들을 안고 있던 손이 떨립니다. 문이 열리고 카레닌이 들어옵니다. 그는 잠옷바람의 아내를 보고 멈칫합니다.
그의 표정은 분노라기보단 경멸에 가깝습니다. 그는 안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아들에게 다가갑니다. 세료자, 일어났니? 이제 옷을 입어야지. 카레니는 안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합니다. 안나는 그 차가운 무시 속에서 비참함을 느낍니다. 그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방을 빠져나옵니다. 뒤에서 세료자가 울먹이며 엄마 하고 부르지만 그녀는 돌아볼 수 없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집을 나온 안나는 마차에 쓰러지듯 앉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이에게 주려던 장난감 꾸러미가 여전히 들려 있습니다. 전해주지도 못한 선물입니다. 안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두 번 다시 저 문을 열 수는 없구나. 나는 죽었다. 저 아이에게 나는 죽은 사람이다. 브론스키에게 돌아가는 길, 안나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렸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브론스키와의 사랑뿐입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사랑만 있다면 사회의 시선 따위는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페테르부르크의 사교계는 안나에게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어제까지 그녀와 친구였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타락한 여자라 부르며 피합니다. 반면 남자이자 원인 제공자인 브론스키는 여전히 자유롭게 사교계를 드나듭니다. 여기서 안나는 깊은 모순과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녀의 고립이 극에 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오페라 극장 사건입니다. 브론스키는 안나에게 극장에 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공개적인 장소에 나타나면 모욕을 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나는 이것을 자신에 대한 통제로 받아들입니다. 왜 나만 숨어서 지내야 해? 그녀는 보란 듯이 화려하게 차려입고 오페라 극장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리에 앉는 순간 주변의 귀부인들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안나의 옆자리를 비우고 수군거립니다. 심지어 옆좌석의 부인은 안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던지며 자리를 옮겨버립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그녀를 찌르듯 쳐다봅니다. 무대 위의 공연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자신이 사회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온 안나는 치욕감에 몸서리치며 브론스키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사랑이 구원이 아니라 감옥이 되는 순간 안나는 이제 몰핀 없이는 잠들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약물에 취한 몽롱한 정신 속에서 그녀의 사랑은 집착과 의심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안나의 내면은 빠르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녀는 브론스키가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지만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늙어가고 시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실 브론스키는 안나를 사랑했습니다.
다만 그녀의 숨막히는 집착에 지쳐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안나의 눈에는 그 지침이 배신으로 보입니다. 운명의 일요일, 브론스키는 어머니를 만나러 시골집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안나는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 한다고 상상합니다. 그를 벌줘야 해. 내가 사라지면, 내가 죽어버리면, 그제야 그가 나를 사랑했다는 걸 깨닫고 평생 후회하겠지? 죽음이 복수의 수단으로 떠오릅니다. 그녀는 짐을 챙겨 마차에 오릅니다. 브론스키를 뒤쫓기 위해서입니다. 거리로 나온 안나. 톨스토이는 여기서 문학사적으로 기념비적인 기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의식의 흐름입니다. 죽음을 앞둔 안나의 눈에 비친 세상은 온통 뒤틀려 있습니다. 저기 저 간판 좀 봐. 튜닌 제과점. 촌스러운 글씨체. 저 안에서 빵을 먹는 사람들은 행복할까? 아니, 다들 거짓말을 하고 있어. 저 여자는 왜 저렇게 웃지? 가식적이야. 저기 지나가는 신사도 점잔을 빼고 있지만 속으로는 더러운 욕망으로 가득 차 있겠지. 모든 게 역겨워. 세상은 온통 증오와 거짓뿐이야. 나도 싫고 브론스키도 싫고 이 세상 모두가 끔찍해. 왜 우리는 서로를 괴롭히기 위해 사는 걸까? 그녀의 눈에는 세상의 추한 면만 확대되어 보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그녀의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오비랄로보역에 도착합니다. 플랫폼은 시끄럽습니다. 짐꾼들의 고함 소리, 웃음소리, 기차의 기적 소리가 그녀의 머릿속을 윙윙거리게 만듭니다. 그녀는 붉은 가방을 손에 꼭 쥐고 승강장을 서성입니다. 그때 화물 열차가 들어옵니다. 육중한 세 바퀴가 굉음을 내며 다가옵니다. 그 순간 안나는 기억해냅니다. 그녀가 브론스키를 처음 만났던 날, 기차에 치여 죽은 경비원을요. 그래, 저거야. 저기에 내 모든 고통을 씻어낼 수 있어. 그녀는 죽음을 씻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질투와 수치심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 그녀는 계단을 내려갑니다. 첫 번째 객차가 지나갑니다. 두 번째 객차도 지나갑니다. 그녀는 타이밍을 잽니다. 그리고 몸을 던집니다. 그 찰나의 순간 톨스토이는 잔인하게도 안나의 후회를 묘사합니다. 그녀가 몸을 던지는 순간 그녀는 공포를 느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녀는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거대한 쇳덩어리가 그녀의 등을 짓눌렀다. 저항할 수 없었다. 그러자 그녀가 책을 읽을 때 비춰주던 그 촛불, 온갖 기만과 슬픔과 악으로 가득 찬 책을 비춰주던 그 촛불이 어느 때보다도 환하게 타오르더니 이미 어둠 속으로 영원히 꺼져버렸다. 안나 까레리나. 사랑을 위해 날아올랐던 이카루스는
그렇게 차가운 철로 위에서 날개가 꺾인 채 영원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안나의 촛불은 꺼졌습니다. 하지만 산 사람들의 시간은 계속 흐릅니다. 브론스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안나의 죽음 이후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는 치통에 시달리며 죽기 위해 세르비아 전쟁터로 떠납니다. 영혼이 죽어버린 남자의 쓸쓸한 퇴장입니다. 브론스키는 안나를 잃은 고통에 전쟁터로 떠나버렸지만 우리의 레빈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결혼만 하면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매일이 천국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레빈은 사랑하는 아내 키티,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와 함께 자신의 영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해보니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사소한 일로 서로 다투기도 하고 아픈 아기를 돌보며 전전긍긍해야 했죠. 게다가 안나의 자살 소식은 레빈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렸는데도 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일이 불안한가? 죽음이 저렇게 불쑥 찾아온다면 지금의 이 행복도 다 헛된 것이 아닌가? 그는 깊이 고뇌합니다. 철학책을 읽고 과학 서적도 뒤졌지만 그 어디에도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비는 농부 표도르와 대화를 나누다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배만 불리며 살지만 포카 영감님 같은 분은 다르죠. 그분은 영혼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시니까요. 이 투박한 말 한마디가 레빈의 머리를 강타합니다. 영혼을 위해 산다. 레빈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머리로 이성으로만 삶을 이해하려 했다는 것을요. 하지만 사랑, 희생, 선 같은 가치들은 이성으로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나는 밥을 먹을 때 왜 먹는지 증명하지 않는다. 그냥 먹는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나는 왜 아내와 아이를 사랑하는지 논리로 설명할 수 없다. 그저 사랑할 뿐이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오고 거대한 천둥 번개가 칩니다. 숲속에 아내 키티와 갓 태어난 아기가 산책을 나가 있었습니다. 레비는 공포에 질려 숲으로 달려갑니다. 나무가 쓰러지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숲. 레비는 비에 흠뻑 젖은 채 나무 밑에 웅크리고 있는 키티와 아기를 발견합니다. 무사했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흐릅니다. 그는 확인합니다.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생명을 지키고 걱정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이 바로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요. 소설의 마지막 페이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레비는 독백합니다. 안나의 마지막 독백이 생의 저주였다면 레빈의 독백은 축복입니다.
나는 여전히 마부에게 화를 낼 것이고 헛된 논쟁을 벌일 것이며 내 마음속 깊은 곳을 다른 사람에게 다 보여주지 못할 것이다. 내 아내 키티와의 사이에도 여전히 벽이 있을 것이다. 나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니까. 하지만 나의 삶은 이 모든 순간순간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이제 선이라는 명백한 의미가 깃들어 있을 것이다. 나는 이제 삶의 주인으로서 그 의미를 내 삶에 새겨 넣을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19세기 러시아의 격정적인 삶을 여행했습니다. 안나 까레리나는 자신의 욕망엔 충실했지만 그 욕망을 감당할 뿌리가 없어 결국 파멸했습니다. 반면 레비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고뇌했지만 대지와 가족이라는 뿌리를 내리고 삶을 긍정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타오르는 불꽃인가요? 아니면 은근하게 데워주는 난로인가요? 우리는 때로 안나처럼 일탈을 꿈꾸고 레빈처럼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촛불이 꺼지더라도 다시 등불을 켜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선이라는 따뜻한 의미가 깃들기를 바랍니다.